네, 한국 주가가 낮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고요.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왜 그런지 좀 짚어보고요. 정말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관치금융이란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금방 오셨어요, 그렇죠? 원래 제가 목요일 네. 등판인데 긴급 투입되셨습니다.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가 너무 커져서. 그렇네요. 네. 정부에서 어쨌든 대책 내놓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밸류업이라는 그 예. 워딩도 나왔어요. 그러는데 또 이제 최근에 1, 2주 동안 보니까 저 PBR주라고 자산 그렇죠. 대비 주가가 낮았던 기업들 주가는 또 팍팍 네.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요즘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아니면 얼마 저평가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 PBR이라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프라이스 투 북 밸류 레이시오죠. 그래서 이제 전체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한 회사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현금이나 아니면 심지어 컴퓨터라든가 온갖 자산들 다 모아서 그 가격 대비 전체 회사의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회사를 통째로 팔아서 얼마 정도 이익을 현금을 챙길 수 있는데 그 돈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를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게 높다면 회사 가치 대비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게 일도 안 되는 기업이 많아요. 이걸 아예 팔아치워서 현금을 다 챙겨도 지금 주가보다 낮은 그런.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높은 기업인데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저 PBR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종목 찍어주기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저 PBR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360개 종목이 평균 68% 올랐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그 360개 종목이 평균 예. 평균 68% 예. 어느 기간 동안? 지난 한 달 사이에 한 달 그 주가가 사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엄청나게 올랐네요. 하나금융주주, 현대차, LG, 금호석유화학, 뭐 KCC 등 이제 이른바 그동안 자산주라고 불렸던 저 PBR 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또 막 급등락이 심하죠. 계속 꾸준히 올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뉴스에 뜨면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는 격언도 있죠. 이 시장의 반응이 좋고 주가 흐름이 좋아서 한동안 오를 거다라는 격언 이제 관측이 많은데 이 그동안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이제 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오를 거라는 기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냐 그리고 이제 이 밸류업이라든가 저 PBR주 근본적인 한국 시장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제 정책적 대안이 얼마나 먹힐 것이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자산 대비 네. 자산 가치보다 주가 시가총액이 낮은 정도면 그게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미래 성장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네. 당장 팔아치워도 뭐 시원치 않다 이런 정도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다. 외국 심지어 한국도 굉장히 꽤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들과 비하면 꽤 낮은 편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밸류 트랩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치 함정이죠. 그러니까 싼 건 그만큼 이유가 있고 싸니까 오를 거다라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트랩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PBR이 1배 미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자산보다 주가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면서 또 수익률이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 평균보다 못 미치는 그런 기업들을 밸류 트랩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이제 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 트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뛰어들었다가 영원히 안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산은 많지만 돈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가가 낮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그 관측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낮기도 하지만 특히 낮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 특히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지주회사 기업들이 또 주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기업들은 자사주들의 가치가 꽤 높죠. 왜냐하면 삼성물산만 해도 삼성전자의 거의 최대 주주다시피 하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이 정작 이제 지주회사들은 지분이 낮은 건 지주회사가 사실은 총수에게 좋지 주주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지주회사 주식을 사봐야 이게 결국 그 총수들의 욕심은 주가를 높이는 것보다 내가 이 기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 전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 않을 거다. 기업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보다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원할 거기 때문에 총수들과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애초에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요. 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은 전국에 지점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이 많겠죠. 자산은 많은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 트랩이 될 수 있겠죠. 실적은 좋지 않고 요즘 뭐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계속 그 실적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PBR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봐야 된다.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율로 봐서 실제로 자산보다 얼마 이익을 내는가, 얼마 성장하는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고 단순히 저 PBR이니까 오를 거다라고 최근 한국 정부가 대통령과 금감위원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PBR이 낮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네. 저 PBR 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렇게 오르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20, 30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평균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0.5 정도 되고요. PBR은 코스피가 1.0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선진국 평균은 3.1이고요. PBR이. 네. 지금 그림 나오시는 거 보면 되겠지만 미국은 4.6 정도 됩니다. 자산 대비 전체 시가총액이 4배가 넘는데 중국도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대만은 2.4배나 되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똑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시장 밸류에이션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전체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이나 심지어 대만 증시에 있었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텐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낮게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낮고 근데 네. 코스닥은 또 조금 높네요. 코스닥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성장 주식들이 많고 이제 코스피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무장 대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럼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은 문제다. 네네. 근데 방금 지적하신 지배구조 문제는 또 재벌 그룹 기업이면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또 재벌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재벌이 전체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을 또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어서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가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그 다운그레이드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네. 삼성전자가 사실 뭐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글로벌 기업이고 네. 삼성전자 주가 제가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7만 원부터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수십 배 오른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네.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네네. 거예요. 9.11 테러 나고 그랬을 맞습니다. 때 7만 원 딱 됐던 네. 기억이 나는데 대정주였죠. 예, 50배 액면 분할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 사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더 올라서 그런가? 맞습니다. 한국 최대의 기업이고 가장 글로벌하게 뭐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대비 여전히 주가가 낮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게 한국 주시장의 그 이 디스카운트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혁신 기업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뭐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은 매출이 삼성이 한 2배가 안 됩니다. 1.7배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으로는 무려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이 훨씬 더 그 매출 대비 한 뭐 이 3배 이상 더 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주가를 따지면 네, 지금 그렇다. 그림 보시면 이제 매출 1.9배인데 시가총액은 무려 7.5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애플이 매출이 큰 것도 맞고 이익도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8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매출은 PSR이라고 그러죠. 또 네네.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고 해서 또 따로 측정하는데 매출은 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네네. 당장 수익성이 네. 안 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면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건 네. 뭐 테슬라라서 그러고 애플이라서 그런 거 네. 아닌가 하는 생각도 테슬라와 현대차 비교해도 테슬라는 또 워낙 글로벌하게 또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네. 매출은 테슬라가 더 적은데 이 시가총액은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좀 비슷한 사이즈를 보면 이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TSMC. 있죠. 네. TSMC는 매출은 삼성이 더 많은데 억울하게도 시가총액은 또 TSMC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삼성이 뭐 거의 억울하실 것까지요. 2.7배인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그래프 계속 나가네. 시가총액은
TSMC보다 더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억울하다기보다는 한국 기업들이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TSMC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이거는 있겠죠. 진짜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네. TSMC 대만 기업이고 거기도 안보 리스크가 있고 우리나라는 네. 안보 리스크 많이 얘기잖아요. 코리아 사실 안보 디스카운트 할 리스크 때. 지금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분석가 여러 논문과 보고서들을 찾아봤더니 오히려 안보 리스크는 그 크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상당한 수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기업들은 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그 지금 이제 다 글로벌 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서 뭐 반도체가 더 빨리거나 스마트폰이 더 빨리진 않겠죠. 이 한국의 뭐 진영적 리스크를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이제 지배구조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주주 환원이죠.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건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인데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보면 이 가장 큰 관심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그룹 전체를 승계하는 데 가장 모든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물론 성장도 계속 해야 됐지만 주주들을 챙기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애플하고 비교해보면 애플은 주가가 오르지 않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그 이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CEO가 잘리겠죠. 근데 삼성은 탄탄하게 그 재벌 2세, 3세까지 승계를 하고 있고 여기 목표는 굳이 재벌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또 주가를 띄우는데 크게 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배당도 전체 기업의 이익 대비 많지 않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애플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애플은 제조업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제조업을 통째로 다 떼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하는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수백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또 해마다 수십조 원씩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하는데 R&D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현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구조 때문에 이제 주주 가치 환원에 좀 그 적극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TSMC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TSMC보다 매출은 훨씬 큰데 3배 가까이 되는데 네네. 지금 네. 시가총액은 더 적다는 게 사실 네. 충격인데요.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재벌 체제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은 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삼성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챙기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총수의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총수의 이해관계와 주주 가치가 충돌한 부분이 있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에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이 주가의 기대 상승분이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돌려서 사실 얘기할 수 애플 있는 같은 건가요? 경우만 해도 그 스티브 잡스 때는 아니었지만 팀쿡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을 주고 올해 올랐지만 내년에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다 그걸 돌려주고 있다. 수백조 원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수백억 원을 계속 돌려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주가가 더 오르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삼성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이 돈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오래된 학습된 그런 실망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재벌 체제 때문이라면 네. 거기 재벌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도 내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도 더 내게 되고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배당금 많이 줘봤자 사실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뭐 몇 퍼센트 10%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복잡한 구조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이 우리한테 안 오고 대부분 다 일반 투자자한테 가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배당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보수 경제지들을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주가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승계를 좀 쉽게 해줘야 된다. 상속세도 받지 말고 상속세를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뭐 계속 하는 이야기 있죠. 황금주나 포이즌 필링해서 이제 다른 주주들이 공격해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이걸 돌려줄 거다라는 이제 거의 3단 논법인데요. 그게 사실 연결고리가 좀 부실하긴 하지만 결국 재벌을 지켜주자. 그러면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대표님 근데 그거 중간에 논리가 좀 꼬인 것 같은데 네. 재벌을 해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벌을 해체하면 네. 이분들이 주가를 올려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맞습니다. 오르게 그게 할 사실 것이다. 이제 경제지들이 이렇게 써야 제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딜레마인 게
사실은 해체로 가야 된다는 주장과 그렇기 때문에 재벌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한참 불었던 이제 사회적 대타협 논쟁 같은 경우는 재벌을 해체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결국 투기자본, 벌처 펀드들이 삼성을 발기발기 찢어서 해쳐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반대되는 사례가 또 애플이라서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애플은 왜 벌써 계속해서 성장을 하죠. TSMC는 왜 가만 놔두는 그렇지만 사실 이제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아직 한국은 이 대기업 집단 집중적으로 성장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고 이미 이제 애플은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주들 공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조직.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사회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또 주주 행동주의 그다음에 또 이 저 PBR주 논란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KTNG가 있잖아요. 옛날 네네. 담배인상공사인데 네. 이게 공사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민간 기업인데 공사처럼 주인 없는 기업으로 해서 배복인 사장이 지금 9년째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영 엉망인데. 경영자 지배 회사가 됐구나. 예. 거기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소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실적이 엉망이니까. 그래야지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도 이사회를 내 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사들이 계속 연임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재벌 체제는 아니지만 한국형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안 좋은 경우, 그다음에 지배 구조의 위험이 기업의 성장성을 갉아먹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사회 구조를 혁신을 해서 이사회가 좀 더 주주 중심 경영으로 총수나 아니면 CEO 중심 경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주주 중심 경영으로 바꾸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근데 여전히 장기 성장 투자에 과연 주주들이 관심이 있느냐. 지금 주주 행동주의 하는 그런 펀드들은 계속해서 요구가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요구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배당을 늘려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건 현금을 그냥 주주들에게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업에 쌓이는 현금을 R&D 투자보다는 다 빼가지고 우리 기업 주주를 나눠주면 주가 오르면 그거 팔고 떠나겠다라는 게 주주 행동주의의 기본이라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완전히 주주 중심 경영을 했을 때 애플처럼 잘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약간 논리가 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 체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약인데다가 사실 이제 그 기득권 옹호 논리에 가깝기도 하죠. 논리를 좀 간추려 보자면, 네.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두 가지 얘기가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를 올리자는 관점에서는 뭐 얘기하는 것처럼 배당도 늘리고 재벌도 해체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전문 네. 경영 체제로 가고 뭐 맞습니다.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게 있고, 근데 주가를 올리는 게 정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정확한 장기 성장에 지적입니다. 도움이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우리 한국의 주가가 이렇게 낮으니까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거죠. 예, 이거 올려봅시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싸고 좋은 기업이 많아요라고 세일즈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군요라고 주식을 사서 주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오르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결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게 돼 있죠. 투자자들이 당연히 좋은 기업들 알아보고 투자를 하겠죠. 지금 주가가 낮은 건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데도 그걸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는 건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여러분 싸니까 주식 사주세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가를 띄워봅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근본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느냐. 그동안 주가가 낮았던 이유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들이 몰라서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이 그렇게 알리는데 중점이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사회 혁신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S&P 500처럼 이 정말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새로 지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고 그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해서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독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건데 일본이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그런 노력들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는 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띄우는 것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의 총수 중심 경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주 가치 이익을 훼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게 물론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아니면 재벌 체제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어떤 장기 성장성, 그다음에 국민 경제
가치를 일깨우는 새로운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논의에서는 주가를 띄워보자라는 논의 말고 그런 근본적인 논의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근본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방송에서 다루셨던 네. 것처럼 삼성 재판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어서 네, 그걸 되돌려야 했다면 예컨대 그랬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한국 법원이 한국 사회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총수의 전횡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많은 시그널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주행동주의, 그다음에 주주행동주의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자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그렇게 싸웠던 펀드들이 다 지금 패소를 했단 말이죠. 물론 계속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지만 그런 일련의 시그널들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재벌을 지킨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 사례에서 보듯이 주주들의 이익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총수의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만 한국 사회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믿음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밸류업 프로그램 아니라 여기서는 밸류를 낮추고 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아무리 목전고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달라졌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일주일 전에 나온 재판이 정반대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하는 재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밸류업 그 프로그램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공매도 금지도 시행을 했고 네. 그리고 금투세 도입도 중단하겠다고 폐지라는 용어를 썼지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그렇죠. 이렇게 3단계로 지금 주가 상승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뭐 작동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들 이제 그 답답해하는 건 이렇게 보수 정권이 반시장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깨뜨리는 오히려 보수가 사실은 그런 이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를 사실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이게 무슨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들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공매도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막는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는 이게 또 이 정부 세수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정책이라서 사실 이게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두 가지는 작동을 이미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사실 주가가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주가는 영향을 사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알수 움직이지 없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없지만 굉장히 부작용은 큰 그런 정책인데 부작용 클 걸로 보이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도 사실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주주가치,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두 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구호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결국은 재벌 일가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이사회와 지주회사 중심으로 그렇죠.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태에서 그런 거죠. 봤듯이 네. 이사회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정보도 없이 거수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이사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1년에 회의만 몇 번 나오는 그런 이사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사들이 자기를 뽑아준 누군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거수기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한국 경제의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때도 저 PBR주 가지고 이렇게 세일즈에서 주가가 오르는 성과를 거뒀던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도 사실 일본을 거의 벤치마킹한 거라서 저 PBR주를 묶어서 이제 세일즈도 하고 사실 이제 반짝 주가가 올랐다가 실제로 주주 환원이 안 되니 일본도 사실 이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한국이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주가가 지금도 크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렇게 싼 주식이 있었어라고 시장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시장이 결국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제 가치를 찾아가게 수요와 공급의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된다고 본다면 차질 개선이 없이 반짝 뭐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주식을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은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반짝 올랐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고요. 결국 주춤한 상태예요. 네네 일본은? 펀더멘털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이 자원의 적정 배분, 그다음에 그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사회 감시 체제라든가 거버넌스를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밸류업 프로그램 해봤자 네. 소용은 별로 없을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선일보 칼럼을 제가 봤는데 네.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관치라고 또 썼던데요. 지배 구조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금융을 잘하는 검사 출신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장. 지금 금감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분이 금감원장. 예. 네.
은행들을 겨냥해서 이게 3분의 1을 주주 환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것도 무슨 독재 시대도 아니고 사실 이제 뭐 당연히 주주 환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준사정기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또 며칠 뒤에는 또 배당을 자제하라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배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죠. 사실 두 가지 발언이 정면으로 충돌한 데다가 기본적인 뭐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관치라는 거죠. 관치라는 건 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오히려 이 질서를 깨뜨린다. 관치가 아니고 검치 아니에요, 검치? 관은 공무원 전체가 맞습니다. 관인데 네. 금감원 직원 애초에 전체가 관인데. 이분이 론스타 수사를 좀 했다고 해서 이 금융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회의가 많았는데 이런 일련의 발언을 보면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크고 이복현 원장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관치 논란의 대표적인 또 경우가 이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삼성물산 합병 때도 국민연금이 이 청와대 압박을 받아서 찬성표를 던졌죠.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저 PBR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저 PBR주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합리적인 시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 철렁할 일인 거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연금 판단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를 큰일 날 띄우기 위해서 일이에요, 이제 너네 여기 좀 투자해봐라고 사실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종목 찍어주기 한다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얘기구나. 것들이 사실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포스코 사장 연임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금이 개입할 때 개입하지 않을 때를 구분해야 되고 철저하게 어떤 이제 딱 국민연금도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또 이제 단순히 주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그런 판단 자체가 철학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주가 올리는 문제, 요거는 네.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그런 네. 논의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그 다음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에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많이 강조했던 그 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가 네. 올리는 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좀 밀어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게 긴 얘기잖아요. 네네.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문제 짚어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 주신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요? 네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정환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